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저 사람 당신 노리고 있어요. 속리산 법주사. 고요한 절 안에서 한 스님이 낯선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도망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65 박인숙입니다. 30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분필가루 날리며 살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제 딸아이는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법주사에서 스님이 건넨 쪽지 한 장.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은 뒤집혔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속리산 법주사. 은퇴 후 처음으로 떠난 혼자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다홍색과 노랑이 어우러진 산길을 오르며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에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제게 주어진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법주사 대웅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평화를 빌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멀리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요함 속에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던가 싶었습니다. 시주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누군가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 승복을 입은 노승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떨리는 손으로 접힌 쪽지 하나를 건네는 스님의 눈빛에서 이상한 긴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쥐어진 쪽지는 묵직했고 스님은 무언가 더 말씀하시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빠르게 등을 돌려 멀어져 갔습니다. 혼란스러움의 쪽지를 펼쳐보려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지훈, 제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여행이었는데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어떻게 여기에? 소연이가 걱정돼서요. 어머님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휴대폰 위치 추적했어요. 완벽하게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순간 스님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왜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사위가 나타난 순간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소연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사위는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움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지훈의 눈에 순간 의아함이 스쳤지만 곧 이해하는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놀라셨구나.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함께 돌아갔을 텐데 지금은 온몸의 세포가 위험을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쪽지, 갑작스러운 사위의 등장, 그리고 왠지 모를 위기감.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훈아, 나 조금 더 있다가 갈게. 혼자 있고 싶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서지훈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날도 어두워지고 있는데 소연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소연이. 내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위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내가 직접 전화할게. 사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같이 가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길러온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다리로 나이를 잊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뒤에서 사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법주사의 복잡한 전각 사이로 몸을 숨기며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한적한 곳에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었습니다. 박인숙님, 당신의 딸 소연이 위험합니다. 사위를 조심하세요. 그는 살인자입니다. 증거가 담긴 USB가 소연의 방 책상 서랍 뒤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소연이, 내 딸, 그리고 사위,
살인자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진지한 눈빛과 지훈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그 USB를 찾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스님의 쪽지와 사위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사위가 먼저 도착해 있을까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 놀았지만 곧 긴장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서둘러 소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방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사용하던 책상, 벽에 걸린 졸업사진,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소연이 결혼한 후에도 이 방은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가끔 딸이 친정에 와서 쉬어갈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문구류와 오래된 노트들이 보였습니다. 스님이 말한 대로 서랍 뒤쪽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작은 물체가 닿았습니다. 검은색 USB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폴더 하나가 열렸고 그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들, 문서 파일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기록이야. 엄마, 이걸 듣고 있다면 미안해. 하지만 지훈 오빠를 조심해.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의 과거를 조사하다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어.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음성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오빠의 전 여자친구들이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 보험금, 모두 지훈 오빠가 수령했어. 나도 이제 위험해. 엄마도 위험할 거야. 오빠가 엄마한테도 고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걸 알아냈어. 이은주에게 연락해. 내 고등학교 친구 이은주. 지금 보험사 조사팀장이야. 그녀가 도와줄 거야. 녹음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내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서지훈의 과거 사진들, 보험계약서 사본들, 수상한 계좌 내역들, 모든 것이 소연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컴퓨터 화면을 끄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언제 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USB는 재빨리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금 왔어요. 어머니가 걱정돼서 바로 왔죠. 속리산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위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책상에서 멀어지려 일어섰습니다. 죄송해. 갑자기 집에 올 일이 생각나서.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머님이 안전하시다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잠시 책상의 컴퓨터로 향했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닭백숙 사왔어요. 소연이는 오늘 늦게 들어온대요. 회사 일 때문에. 사위의 평범한 대화가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소연이는 어디 있을까요? 정말 회사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고마워, 지훈아. 하지만 난 피곤해서 먼저 쉴게. 어머님, 식사는 하셔야죠. 건강 챙기셔야 해요. 소연이도 항상 어머님 건강 걱정하잖아요. 지훈은 부드럽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손길이 이제는 차갑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 잠깐만 먹을게.
식탁에 앉아 지훈이 차려준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닭백숙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소연의 녹음과 스님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이 음식이 안전한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약사였습니다. 약에 대한 전문가. 그냥 소연이 생각이 나서 전화해볼게. 휴대폰을 꺼내 소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통화해봤는데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 먼저 쉴게. 어머님,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고. 지훈이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빠르게 피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먹을게.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집이 가장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USB에서 발견한 이은주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은주 씨, 박소연 엄마입니다. 급합니다. 연락 주세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지훈이 부엌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소리가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완벽했던 사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사위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집에 머물러 있는지, 왜 돌아가지 않는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USB, 지갑, 휴대폰, 그리고 소연의 사진 한 장. 도어락 소리가 방 안에 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걸어가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역 부근으로 가주세요. 도착한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남긴 파일들 중에는 서지훈의 과거를 조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약대 출신의 화려한 이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여러 연애 관계, 그리고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들. 보험금은 항상 서지훈에게 돌아갔습니다. 딸의 메모에 따르면 서지훈은 처음에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성공한 약사.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이름으로 가입된 고액 생명보험. 소연의 차에서 발견된 이상한 약물. 그리고 점점 통제적이 되어가는 서지훈의 행동들. 엄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 지훈 오빠의 첫 번째 여자친구는 교통사고로, 두 번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 번째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 모두 자연스러운 사고나 자살로 위장됐지만 소연의 메모를 읽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니. 더구나 이 메모의 날짜는 3개월 전. 그 이후로 소연과는 평범하게 통화하고 만났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인숙 선생님이세요? 이은주입니다. 소연이 친구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은주 씨, 소연이가.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인가요? 이은주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있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집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위치를 알려주세요.
30분 후 소연의 고등학교 친구였던 이은주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보험사 조사팀장이 된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소연이가 6개월 전부터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서지훈에 대한 의심이 커져서요. 저희가 함께 조사했습니다. 소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안전해요? 이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소연이가 2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서지훈이 소연이가 출장 갔다고 했지만 소연이 회사에는 그런 출장 일정이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연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은주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는 이미 사망 신고가 들어왔어요. 속리산 근처 소량기 하우스라는 폐허 펜션에서 시체가 발견됐대요.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보고됐지만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소연이가. 그럴 리가.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소연이의 사망 직후 서지훈은 5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름으로도 3억 원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서지훈이고요. 이은주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지훈이 소연이를, 그리고 다음은 저였습니다. 스님이 경고했어요. 도망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법주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은주에게 설명했습니다. 소연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스님에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은주가 USB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에요. 서지훈의 과거 행적, 보험금 청구 내역, 소연이의 증언. 하지만 법적으로 그를 기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딸이 죽었는데?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 말했습니다. 이은주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서지훈이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녹음해야 합니다. 선생님, 위험한 일이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흐려진 시야로 이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훈의 만행을 끝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는 어머니가 아니라 딸의 죽음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은주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는 서지훈의 과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대 약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을 추적한 데이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총 4명의 여성이 서지훈과 관계를 맺은 후 사망했습니다. 이은주가 화면에 4명의 여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소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 김지은 씨.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차량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비사의 증언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고로 결론났죠. 목이 메었습니다. 이 여자들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두 번째는 약국 인턴 시절 만난 박현주 씨.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세 번째는 약국 단골 손님이었던 이미라 씨. 역시 약물 관련 사망이었습니다. 이은주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서지훈은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했어요. 총 수령액은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살인마의 계획적인 행동. 그리고 소연이도 그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은주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이는 자신의 음료에서 이상한 맛을 느끼고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 결과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때부터 소연이는 서지훈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증거가 부족해요. 모든 사망이 자연산화 사고, 자살로 위장되었고, 서지우는 항상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사라는 직업 특성상 약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 추적이 어려웠죠. 이은주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생님이 다음 타깃이라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가 있었습니다. 3억 원. 수익자는 서지훈. 언제? 어떻게? 작년 생일에 서지훈이 선생님을 위한 노후 대비 보험이라며 가입했다고 합니다. 소연이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죠.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내가 다음 타깃이었다니. 그런데 왜 속리산에서 저를 찾아왔을까요? 소연이 사망 후 서지훈은 2가지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소연이 명의의 5억 원과 놀랍게도 선생님 명의의 3억 원이요. 내 보험금이라고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은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서지훈은 선생님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어요. 속리산 근처에서 실종되셨다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선생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선생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의 보험 사기가 탄로날 테니까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지훈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법주사에서 만났을 때 그는 선생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소연이가 죽은 그 펜션으로 시신을 옮겨 또 다른 자살로 위장하려 했겠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이, 내 딸이 이런 괴물과 결혼했다니.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잃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지훈의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녹음기를 통해 그의 범행을 증명해야 해요. 이은주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고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서지훈을 속리산 소량기 하우스로 유인해야 합니다. 소연이가 죽은 그곳에서 그의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계획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은주는 제가 서지훈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서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지훈아, 나 속리산에 있어. 소연이를 만났어. 뭐라고요? 소연이를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가 소량기 하우스라는 펜션에 있다고 했어. 나를 기다린대. 너도 알아. 소연이가 너와 할 말이 있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지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정확히? 제가 모시러 갈게요. 소량기 하우스. 속리산 근처야.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찰에는 연락했고 녹음 장비도 준비됐어요. 차에 오르며 이은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소연이의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속리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저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폐업한 소량기 하우스 펜션은 속리산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울창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은주와 함께 도착한 펜션은 흉가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소연이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녹음기를 5단에 부착할게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은주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제 옷 안쪽에 고정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경찰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어요. 신호만 보내면 바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자백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은주는 펜션 뒤편으로 사라졌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이 왔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소연이를 위해, 그리고 서지훈의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 이겨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평소의 단정한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소연이는 어디 있어요? 서지훈의 눈이 펜션 내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는 없어. 그리고 너도 알고 있잖아, 지훈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연이가 죽었다는 걸. 네가 죽였다는 걸. 서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쓴 다정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냉혈한 살인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USB를 봤어, 지훈아. 소연이가 남긴 증거들. 네가 이전 여자친구들도 죽였다는 것. 소연이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그리고 내 명의로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까지. 서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는데 작은 약병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셨군요. 법주사에서. 스님이 경고했어. 소연이가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더구나. 서지훈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스님. 소연이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위험한 줄 알았어야 했는데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존재가 의식됐습니다. 네가 정말 소연이를. 어머님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고통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서지훈이 약병을 흔들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소연이는 널 사랑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내 딸을 죽인 이유를. 사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죠, 돈. 첫 번째는 우연이었어요. 지은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보험금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알게 됐죠. 그 후로는 계획적이었어요. 서지훈의 고백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괴물이. 소연이는 완벽한 대상이었어요. 부유한 가정, 성공한 변호사, 그리고 외동딸이라 상속도 기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음료를 검사하고 보험 내역을 조사하고. 그래서 죽인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당신도 완벽한 다음 타깃이었죠. 은퇴한 교사, 혼자 사는 노인,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자연사로 꾸밀 수 있었어요. 증오심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소연이를 어떻게 죽였어? 서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사의 특권이죠.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약물 조합으로 천천히 독성을 축적시켰어요. 마지막엔 이곳으로 데려와 과다 복용으로 위장했죠. 자살로 보이게요. 그런데 내 보험금은 왜 청구한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서지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 당신도 소연이처럼 자살하게 될 거예요. 서지훈이 약병을 열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서지훈이 피하는 사이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지훈이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잡아챘습니다. 격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은주가 경찰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지훈 씨, 당신은 박소연 씨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서지훈의 양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은주가 다가와 제 옷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자백이 녹음됐어요.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과 박소연 씨 살인, 그리고 박인숙 선생님 살인 미수까지. 서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이 서지훈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소연이는 돌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주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 끝났어요. 소연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연이가 저에게 위로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지훈의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고 녹음된 자백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서지훈의 과거 범행까지 파헤쳤고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가슴속에 묵직한 돌덩이를 안고 다시 속리산 법주사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리고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단풍이 지고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서서 소연이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주님,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저에게 쪽지를 건넸던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 목이 메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미 서지훈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소연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절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법주사 한쪽 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풍경이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소연이에 대해서, 서지훈에 대해서.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소연이가 찾아왔었습니다. 재작년 가을, 그녀의 마음이 무거웠지요. 남편에 대한 의심,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내용이 심각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이가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거를 모으고 당신에게 전할 메시지를 남겼지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법주사에 오실 때 쪽지를 전해달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이가 죽음을 예감하고도 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는 강한 영혼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웠지요. 저는 어머니로서 딸을 지키지 못했어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딸이 어머니를 지켰지요.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당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창밖으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하늘 높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 이 슬픔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소연이의 기억과 함께 그녀가 남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연이는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